일단 유방암 환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 중에 환자분들이 낯설어 하시는 게 무슨 양성, 무슨 음성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기본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한의사 정우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생존율도 지금 엄청 많이 높아졌고, 이제는 불치병이라기보다는 약간 난치병처럼 받아들이는 양상인 것 같아요. 약이 너무 좋아지고 수술 기술도 좋아지면서, 물론 위험한 질환이지만 관리만 잘 한다라면 충분히 난치병처럼 잘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그래서 유방암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먼저 유방암에 대해서 어떤 질환인지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유방암이 전체 암 환자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이게 유방을 약간 우리 몸의 바깥쪽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일정 어떤 측면에서는. 왜냐면은 내장기는 이제 말 그대로 요 안에 들어가 있고, 유방은 사실 요 바깥쪽이잖아요. 그리고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얘가 뭐 수유를 하지 않는 이상 평소에 어떤 기능적으로 많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화기랑 이런 데들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는 우리가 매일 먹고 싸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진짜 같은 공간 안에 연결돼 있고, 근데 얘는 별도로 분리돼 있고, 뭐 밥 먹는다고 얘를 특별히 더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뭐랄까 분리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장기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좀 덜한 편이죠. 없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막말로 수술을 했을 때 이제 미적인 문제는 있지만은 기능적으로 그래도 데미지가 좀 덜 하죠. 내과적으로 뭐가 돌아가는 거가 망가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술도 좀 쉬운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이라는 게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그리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다루겠지만 이제 화병하고도 관련이 많은데,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뭐 표준 치료로 요즘 이제 완치율도 많이 높아졌고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거는 심리적인 거라든가 이제 호르몬적인 거를 좀 개선을 해줘야 진정한 의미의 완치 내지는 관해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방암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유방 항암 치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먼저 호르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 항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유방암 환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 중에 환자분들이 낯설어 하시는 게 무슨 양성, 무슨 음성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기본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양성이라는 얘기는 뭔가 검사를 했을 때 뭔가 반응을 한다는 뜻이고, 음성이라는 거는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크게 유방암은 아까 제가 호르몬하고 관련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호르몬에 반응을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크게 양성, 음성을 나누죠. 그래서 호르몬에 반응을 하면 호르몬 양성, 호르몬 쪽에 반응을 안 하면 호르몬 음성, 이렇게 하는데,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이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반응하는 거를 호르몬 양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허투라는 단어를 들으실 텐데, 이게 HER 숫자 2, 이거를 한글로 쓰다 보니까 허투 이렇게 읽는 건데, 허투 단백질 양성인 게 따로 있어요. 이거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호르몬 양성이 있고 허투 양성이 있는데, 호르몬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그럼 총 양성일 수 있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세 가지 다 반응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세 종류가 음성이다 해서 삼중 음성.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삼중 음성,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별을 일단 먼저 해주시고요. 호르몬 양성인, 즉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양성인 유방암이 전체 유방암의 70% 정도 차지해요.
번째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고, 얘들이 이제 호르몬 양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을 시켜요. 근데 여성 호르몬은 내가 뭐 분비되지 말라고 해서 분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호르몬 양성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화학적인 이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일단 호르몬 양성인 경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이제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타목시펜이라는 단어, 뭐 줄여서 타목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게 이제 1세대 호르몬 치료제예요.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일찌감치 그 솔루션이 개발이 됐던 거죠. 보통 폐경하기 전 여성분들, 폐경 전에는 아무래도 호르몬이 계속 왕성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처방을 하고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 비용도 저렴하고 보험도 적용되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좀 뭐랄까 그 부담이 없어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제일 많은 수가 이거라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 복용 기간이 좀 길어요. 기본 5년을 복용을 하게 돼 있고 장기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죠. 뭐 약을 먹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호르몬 억제제란 말이에요. 그럼 호르몬을 억제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갱년기 생각하시면 돼요. 갱년기 때 우리가 보통 나타나는 그 갱년기 증후군들 있죠.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화끈화끈 나고, 그다음에 감정 기복이 막 생기죠. 뭐 평소에 좀 차분하던 분이 이유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짜증 뭐 이런 게 올라오기도 하고 우울증도 더 쉽게 느끼고. 근데 보통 이제 폐경기 그 여성분들의 나이가 보통 40대 중후반, 50 전후잖아요. 이때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때 문제가 이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연령대를 감안했을 때 어떤 삶의 환경이 바뀌기가 쉬운 경우가 많아요. 자녀분들이 떠난다든가, 그러면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허전해 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중년 부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좀 갈등이 생기기도 쉬운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럴 때 감정 기복도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런 증상이 그 나이 그 환경이 아닌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르몬의 변동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호르몬, 여성 호르몬 가장 기본적으로 생리와 관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리 관련된 문제가 생겨요.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던 분이 이제 생리가 끊긴다든가, 아니고 생리 불순, 순조롭지 않은 거죠. 계속 뭐 불규칙하다든가 양상이 바뀐다든가, 그리고 조금 심하면 이제 혈전증, 혈액에 이제 찌꺼기가 자꾸 끼는 거죠. 그럼 이제 혈액순환에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생겨요. 그 중에서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게 안면 홍조랑 우울감, 이런 거를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괜찮을 것을, 그리고 아직 호르몬이 끊기지 않을 나이에 있는 분들이 약물로, 호르몬 억제제라고 그러죠. 이걸 억지로 해버리니까 그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 그리고 그럼 폐경 전 말고 폐경 후 여성분들은 어떤 걸 쓰는데요. 폐경 후에는 2세대 호르몬제인 아나스트로졸하고 레트로졸, 이 두 가지를 써요. 얘는 호르몬을 그냥 억제하는 게 아니라 생성 자체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어떤 그 암세포를 악화시키는 가능성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막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예 안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율도 꽤 높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이 좀 있는데, 여기는 골다공증하고 관절통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경 후면은 뭐 꼭 이거 안 써도 원래 골다공증하고 관절통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게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년 여성분들 중에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하체 근력이나 이런 게 빠진 상태인데, 거기다 뼈도 약해졌어. 조금만 삐끗하해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냥 뽀닥하고 뼈가 부러지는 거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2세대 호르몬제를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운동도 좀 하시고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지금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허투 양성 유방암 항암 치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허투, 이제 두 번째 유형, 허투 양성 유방암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 환자에서 한 15에서 20% 유방암 환자에서 그 정도를 차지해요. 상대적으로는 적기는 하죠. 호르몬 양성보다는. 그리고 특징이 암세포, 유방암세포의 표면에 허투라는 단백질 수용체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과다 발현이 돼가지고 걔들이 자꾸 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항암 치료도 쓰지만 이 허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적 항암 치료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표적 치료제라는 말이 되게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딱 그 암세포만 공격을 할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정상세포는 하나도 안 건드릴 것 같은데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부작용이 어쩔 수 없이 있긴 있습니다. 대신에 1세대 독성 항암제보다는 훨씬 덜하죠. 그리고 표적만을 골라서 하니까 치료 효과도 좀 높고, 그리고 정상세포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건드리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이 덜해요. 그래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허셉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허투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가지고 이 허투 단백질이 암세포를 키우는데 얘랑 결합을 해서 얘가 일을 못하게 하니까 암세포가 잘 안 커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가지고 치료비 부담이 많이 적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작용이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될 수 있어요, 허셉틴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심장이 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빠른 어떤 대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고치느라고 더 중요한 심장 기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퍼제타라는 게 있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용체를 공격을 하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허셉틴하고 퍼제타를 같이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치료 성적이 더 좋아져요. 근데 얘는 또 단점이 뭐냐? 값이 비싸요. 값이 비싸가지고 환자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게 좀 단점이고, 여기 이 퍼제타의 부작용은 설사랑 발진, 알레르기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세대 표적 치료제가 캐사일라라는 게 있는데, 얘는 허셉틴에, 아까 허셉틴이 이 암세포에 있는 허투 단백질 수용체에 결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항암제 성분을 결합한 거예요, 허셉틴에다가. 그러니까 효과가 훨씬 좋아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딱 붙어서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치료 효과가 좋은데 그만큼 좀 뭐랄까, 약이 좀 독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간 기능에 문제를 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혈소판이 감소가 되는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혈소판이 감소가 되면 지혈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경병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세대에 속하는 약이니까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비용이 좀 비싸다는 거,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